평양 대동강구역 차 한 대에 아파트까지 갖춘 돈주 박성일은 어느 날 밤 잠든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보이부 지도원이 다녀간 뒤였고 오랜 사업 파트너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밤 그는 무슨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평양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그 평양, 김일성 광장이 있고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묘한 일이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라고 배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지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 인민반 회의에서 그렇게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위대한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이라고. 매일 아침 그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평양시 대동강구역이었습니다. 대동강이 유유히 흐르는 강변 근처에 자리 잡은 동네였는데 봄이면 강변 버드나무에 연초록 잎이 돋아나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강가에 나가 물장구를 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강바람을 들이쉬곤 했는데 그 강 냄새 섞인 바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면 강변에 나가 낙엽을 밟으며 걷는 게 저한테는 제일 좋은 산책이었습니다. 겨울엔 강이 꽁꽁 얼어붙으면 동네 아이들이 그 위에서 팽이를 치기도 했지요. 여러분도 고향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저한테는 그 대동강 강변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꿈을 꾸면 가끔 그 강변이 나옵니다. 꿈속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그 강가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습니다.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평양 시내에서 당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 집안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고 동네에서도 아버지 덕에 가족 전체가 대접을 받았습니다. 명절이면 배급도 조금 더 나왔고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오는 일도 많았습니다. 설날이면 아버지가 직장에서 받아오시는 명절 선물 봉투가 다른 집보다 좀 더 두툼했습니다. 고기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던 그 봉투를 받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시절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 30대 중반 무렵이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을 지나면서 북한 사회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배급이 사실상 끊기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살기를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장마당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장마당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곳이었는데 나중에는 제법 큰 거래도 이루어지는 경제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일찍 읽고 중국과의 무역 루트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물건을 들여와 평양 내 봉사망에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봉사망이란 일반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당 간부나 외화를 가진 사람들만 드나들 수 있는 특수 상점인데 거기 들어가는 물건들을 제가 조달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재산도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평양 내 이런저런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돈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인데 한국으로 치면 개인 사업가,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가 정도 된다고 할까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저는 평양 시내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됐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에 텔레비전은 물론이고 냉장고, 세탁기도 있었고 차도 한 대 생겼습니다. 북한에서 개인 차를 가진다는 건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제 차를 신기하게 쳐다보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따라오기도 했고요.
먹는 것도 웬만해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장마당에서 고기도 사고 중국산 과자나 음료수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옥수수밥을 먹을 때 저희는 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워낙 살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두부도 직접 만들고 김치도 넉넉하게 담가서 이웃들한테 나눠주곤 했습니다. 아내가 담근 깍두기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러 오기도 했지요. 아들 녀석은 공부를 곧잘 해서 평양 시내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나중에 대학을 나와 외국어를 배워서 무역 일을 함께 하자고 둘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녀석이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겉으로 보기에 저희 가족은 분명 행복해 보였을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점점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배는 불렀는데 잠이 안 옵니다. 가진 게 많아질수록 잃을 것도 많아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저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많아졌고, 그 눈길들 중에는 반가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들, 보위부 사람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저보다 빨리 치고 올라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나라에서 잘 산다는 건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동네 이장님이 모든 걸 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조심해도 내 일거수일투족이 어딘가에 보고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잠든 걸 확인하고 아내와 단둘이 부엌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 이러다 괜찮을까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평양 시내에서 잘 나가는 돈주, 좋은 아파트에 차까지 있는 사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풍요롭지만 단단하지 않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 위에서 사는 것 같은 삶. 그 불안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제 오랜 사업 파트너였던 최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했더니 그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고, 오후가 되자 보위부 사람들이 그의 짐을 싹 드러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려 해도 다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집에 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벽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시내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 불빛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낯설게 보이던지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 도시 안에 사라진 사람이 최 선생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워졌을까 하고요. 아마 이 도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유지되어 온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 선생은 저보다 먼저 무역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저보다 10살 위였고 사업 노하우도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 제가 중국 루트를 개척할 때 이런저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명절에는 가족끼리 밥도 같이 먹었고 아들 녀석 생일에 선물도 챙겨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인과 자식들은 어디로 갔는지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네 사람들도 최 선생 이름 꺼내는 걸 꺼렸습니다. 없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워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다들 모른 척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봤어도 못 본 척. 그게 이 나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오래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최 선생을 담당하던 보위부 지도원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담당관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최 선생이 한 번 버텼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버텼을 뿐인데 그게 빌미가 됐습니다. 재산은 몽땅 몰수됐고 가족들도 평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수십 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것도 그 체제 안에서
나름 규칙대로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IMF 때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걸 봤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최소한 IMF 때는 억울하다고 소리라도 질러볼 수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것도 안 됩니다. 당한 사람이 당한 것조차 입 밖에 내면 더 큰 화가 됩니다. 억울해도 삼키고 분해도 웃어야 합니다. 최 선생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막연하게 불안했던 것들이 그 사건 하나로 전부 구체적인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최 선생이 당한 일은 내일 제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돈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위에 앉아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뇌물을 바치고 고개를 숙여도 결국엔 다 소용없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이 체제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요. 재산이 많을수록 눈에 띌수록 더 빠르게 표적이 된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돈을 모을수록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바라던 삶인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뭔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칠 후 저를 담당하는 보위부 지도원이 찾아왔습니다. 봉사망 납품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누락된 항목이 있다며 관련 서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이건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보위부 지도원이 찾아와 서류를 요구한다는 건 한국으로 치면 세무조사가 아니라 협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바쳐야 하는지, 또 그 다음엔 얼마를 더 요구할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담배를 연거푸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잘 안 피우는 사람인데도요. 연기를 내뱉으면서 최 선생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분도 이런 밤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차례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몰래 들어가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무렵 녀석이 17살이었는데 잠든 얼굴이 어릴 때랑 똑같았습니다. 보조개 자국도 그대로고 자면서 살짝 벌어지는 입도 그대로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뭔가? 재산. 그건 언제든 빼앗깁니다. 인맥. 그것도 권력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내 아들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저 위에서 결정한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잠든 아들 이마에 손을 얹었다가 소리 없이 방을 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키운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는 차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최 선생 일도, 보위부 지도원이 다녀간 것도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내가 걱정할까 봐서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제 입으로 그 말을 내뱉는 순간 현실이 더 무겁게 짓눌러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냥 아내가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을 짓고 아들이 평소처럼 학교 다니고 그 일상이 조금만 더 유지됐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 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고 아이는 재워야 한다고요. 버텨야 하니까 버티는 거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무너지고 싶어도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 제 뒤에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결국 답이 없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이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최 선생처럼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 같다는 공포만은 분명했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 이 땅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심장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다녀간 뒤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를 줘야 저 사람이 만족할까? 줬다고 해서 끝이 날까? 다음 달에는 또 뭘 빌미로 찾아올까? 머릿속이 그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는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요. 그냥 서로 모른 척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밥상에 앉아도 예전 같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모르는 척 밥을 먹었고 저와 아내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그 침묵이 매일 밥상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아내가 먼저 시선을 거뒀고 저도 그랬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현실이 더 선명해질까봐 둘 다 두려웠던 겁니다. 바로 그게 그 시절 저희 집 풍경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잘 사는 집, 안에서는 무너져 가는 집. 그 두 얼굴을 매일 유지하는 게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처지의 돈주 한 명이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 선생이라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어렸지만 평양 내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건네준 말은 짧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독 들이고 있는 것 같다.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강 선생이 자리를 뜨기 직전에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목소리를 바짝 낮추면서요. 형, 나는 올해 안에 떠날 생각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이 나라를 떠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난다. 떠날 수 있다.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마치 평생 닫혀 있다고 생각했던 문이 실은 잠겨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말을 수백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씨앗이 됐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이었지만 일단 심어지고 나면 없애기 어려운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보위부의 압박이 본격적으로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더니 나중에는 보름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됐습니다.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제 한 달 수익의 절반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최 선생 일로 이미 봤으니까요. 그렇게 줘도 이 사람들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는 게 보호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끝이 없는 시간을 돈으로 사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폭한테 보호비 바치는 것과 다를 게 없는데 거기는 조폭이 국가니까 도망칠 데도 없는 겁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숨막혔는지 모릅니다. 사업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거래처에서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봉사망 담당자가 갑자기 교체되면서 납품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인맥으로 해결했을 일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 사업이란 결국 인맥과 뇌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장을 볼 때 예전보다 적게 사오는 걸 아내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없음이 저를 더 무겁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뇌물도 바치고 고개도 숙였는데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는 걸 그때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그 무렵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좋은 대학을 가려면 성적만으로는 안 됩니다. 뒷돈이 필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정도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돈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대학을 나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당에서 시키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저처럼 표적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잘 크는 게 대견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앞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한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에서 살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아들이 자리를 뜬 다음이었습니다. 여보, 강 선생이 요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강 선생이 사라진 것을, 그리고 그 사라짐이 어떤 종류의 사라짐인지도요. 저는 잠시 아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너머에 다른 무언가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각오요. 아내도 이미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날 말없이 오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아이가 잠든 후에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듣지 않게. 구체적인 방법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여기가 고향인데, 부모님 묘가 여기 있는데, 이 땅을 떠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심이 서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전과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길이 열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날 밤 나눈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막연한 바람이었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어떻게 떠나는지,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무작정 국경을 향해 뛰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자리에서 총에 맞거나 잡혀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시도하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굶어서 강을 건너다 총 맞아 죽거나 살아서 잡혀도 수용소에서 평생을 보내거나 그 두 가지 일 중 하나뿐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요. 그걸 찾는 데만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그 무렵 저는 중국 무역 루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평양 내에서 돈주들끼리만 아는 소문 같은 게 있었는데 거액을 내면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는 브로커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처럼 두만강을 헤엄쳐 건너거나 산을 넘어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출장이나 방문 명목으로 중국에 나간 다음 거기서 잠적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설마 그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그 방법이 딱 맞았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중국 출장은 제 일상이었습니다. 관련 서류도 다 있었고 담당 창구도 알고 있었습니다. 돈만 충분히 있으면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른바 평양 돈주들만이 쓸 수 있는 탈북 방법이었습니다. 정보를 더 모았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는 진짜인가?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정보는 잘못해다가는 고발당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고 직장 동료가 직장 동료를 신고하는 사회니까요. 마치 옆집에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어디서 누가 보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탈북 루트를 알아본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아보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 선을 지켰습니다. 더 알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간 연결자를 통해 브로커와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이미 이 루트를 통해 나간 사람이 여럿 있다는 증거를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더니 돌아온 숫자가 상당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꿈도 꾸지 못할 돈이지만 저처럼 사업을 해온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문제였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갑자기 큰 돈을 빼서 움직이면 보위부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모아야 했습니다. 결심은 섰는데 실행은 조심조심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이요. 눈앞에 출구가 보이는데 당장 달려갈 수 없는 그 답답함이라고 할까요? 그 무렵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겁니다. 아파트도, 차도, 남은 사업도 전부 두고 가는 겁니다. 살면서 이룬 것들을 다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각오가 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들만 데려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내도 저도 결국 아들을 위해 이 결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산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은 데리고 나가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벗어나서 아들이 스스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사업을 정리하는 척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거래처에 매달 조금씩 외화를 챙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알면 학교에서 혹시라도 말이 새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 중 아무도 모르게 단 둘이서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혹시 브로커가 사기꾼은 아닐까? 밤마다 그 걱정들과 씨름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한번 마음을 먹고 나니 되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어느 날 저한테 물었습니다. 공부하다 잠깐 나온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세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중국 거래처 정리할 일이 있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한테 이 비밀을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냥 그 뒷모습만 오래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이 이 땅을 떠나려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속으로 그 말을 되뇌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살려야 했으니까요. 부모님도 제 마음을 아신다면 막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고향 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눈에 담았습니다. 대동강, 버드나무, 익숙한 골목길. 그게 마지막 평양의 봄이었습니다. 그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된장국을 끓여줬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진하게 났습니다. 아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면서 아버지 다녀오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다녀올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가슴 안에서는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는 집 안에서 짧게 눈을 맞췄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십 번 이야기를 나눴고 수십 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두려움과 믿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눈빛에 대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날 집에서 나누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신의주까지는 기차를 탔습니다. 중국 출장 서류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측에서 미리 손을 써두었기 때문에 통관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었을 때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표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익숙한 출장길에 나서는 사람처럼. 담당자가 도장을 찍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그 순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단둥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기차가 철교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창밖으로 강물이 보였습니다. 그 강이 이쪽과 저쪽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과 이후의 삶을. 강물 위로 빛이 내리쬐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강은 그냥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단둥에 내리면서부터 본격적인 도피가 시작됐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연락책이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짧은 눈인사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합류하는 건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저만 먼저 나온 이유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출국 심사를 받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른 날, 다른 명목으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친척 방문 명목이었고 아들은 학술 교류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그 부분까지 다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단둥의 어느 조선족 가정에 몸을 숨기고 아내와 아들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선족 주인 아주머니는 말이 없는 분이었지만 밥은 꼬박꼬박 챙겨줬습니다. 뜨거운 밥 한 그릇이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밥맛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왔다는 단 2글자였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2글자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습니다. 중국에 나왔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그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탈북자가 중국에서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게 중국과 북한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러니 중국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단속에 걸릴 수 있었고 누가 신고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어디서도 조선말 하면 안 된다고.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어른처럼 진지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어른이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베이징에는 조선족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연락을 받은 또 다른 연결자가 저희를 숨겨뒀습니다. 조선족 동포였습니다. 같은 핏줄이라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공간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 밥도 먹여주시고 이불도 내주셨습니다. 돈을 드리겠다고 했더니 손을 저으셨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이영만리 중국 땅에서 우리말로 그 말을 들으니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한 한국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저도 자세한 경위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저희가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걱정 마시라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북한 탈북자를 돕는 일을 오래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했습니다.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루트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는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어야 했고 타이밍이 맞아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답답해했습니다. 그 나이에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곧 좋은 나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기간 동안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을 겁니다. 북에 두고 온 것들, 다시는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것들, 특히 아내의 어머니가 북에 남아 계셨습니다. 아내는 그 생각에 가끔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줄 뿐이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이별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것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다시 오셔서 출발 날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는데 그날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가게 해달라고, 아들한테 좋은 세상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일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펼쳐진 땅들이 보였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세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세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세상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 가슴이 묘하게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처음 타는 비행기가 신기한지 창문에 코를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요. 이 아이가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가고 있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방콕에 내렸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간판의 글자들은 하나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연결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안내를 따라 시내의 한 숙소로 갔습니다. 태국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태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분류합니다. 경찰에게 잡히면 수용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에 가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고 한국행을 신청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길이 긴장됐습니다. 선교사님이 연결해 주신 분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실제로 보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깃발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깃발 아래로 걸어가는 내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분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접하는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물과 간식을 내왔습니다. 아들이 그 과자를 먹으면서 엄마한테 속삭였습니다. 여기 과자 맛있다고. 그 말에 저도 아내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얼마 만의 웃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면담이 있었고 서류가 있었고 기다림이 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로 통보가 가고 확인이 이루어지고 입국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이 몇 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대사관 측에서 숙소를 마련해줬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잠자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비행기 표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과 아내 이름, 아들 이름이 적힌 탑승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항에서 게이트를 통과할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모든 것들, 조선족 주인 아주머니, 선교사님, 연결자분들, 그리고 국에 두고 온 부모님 산소,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면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한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짐을 들고 뛰는 사람, 전화를 하며 걷는 사람, 마중 나온 가족을 끌어안는 사람, 그 모든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다들 그냥 평범하게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는 것도 없고 누가 지시하는 것도 없이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왔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에 처음 와서 교육을 받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에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법과 제도에 대해 배우고, 일상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에서 다 결정해줬는데, 여기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에 살 것인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지, 자유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택이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문화 충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대형 마트에 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천장까지 쌓인 물건들, 진열대마다 가득 찬 식품들, 과일 하나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대박을 구하는 것도 일이었는데 여기는 원하는 걸 골라 담기만 하면 됐습니다. 멍하니 서 있다가 아내가 팔꿈치로 건드렸습니다. 여보, 뭐가 필요해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그냥 웃었습니다. 편의점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밤 12시에도 열려있는 가게가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가 지면 밖에 나다니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들은 편의점 삼각김밥이 맛있다고 매일 사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그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처음 북한 소식을 검색했을 때는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핸드폰 하나로 세상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도,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보는지도.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세상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낯설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같은 한국어인데 억양이 달랐고 쓰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금방 익히고 금방 섞입니다.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잘 왔다 싶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착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일이지만 일을 하고 있고 아들은 대학에 다닙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에 조금씩 익숙해졌고 가끔은 고향에서 만들던 음식을 한국 재료로 재현해보기도 합니다. 평범한 하루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압니다. 다만 한 가지가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입니다. 아내의 어머니, 제 형제,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잘 있는지, 혹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지는 않았는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나이에 그날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 어딘가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 날이 오면 저는 가장 먼저 고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대동강 옆에 서서 부모님 산소에 한 번 더 절을 올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 소망입니다.